자, 그래서 이제 뭐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고차적으로 하게 되면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나오는 주제들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여러 개의 랜덤하게 데이터들을 취득한 다음에 그 랜덤하게 얻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뭔가 이제 그 데이터들의 특징을 이제 뭐 일종의 묘사? 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디스크리티브 뭐 이렇게 스태티스틱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책에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뭘 표현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그 옵저베이션 데이터, 랜덤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평균이나 베리언스 같은 걸 구해주게 되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죠?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취득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 랜덤한 현상들은 평균은 얼마쯤 되고 분산은 얼마쯤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정도로 최소한의 표현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랜덤한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또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러면 이제 민이나 베리언스가 중요한 그 특정한 프로버빌리티 모델의 파라미터니까 완전하게 그러면 규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과 베리언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게 이제 통계에서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값들이 될 것이다. 때로는 이제 민이나 베리언스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어떤 중간값 같은 미디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서 많이 구해주는 이제 값들이다. 어쨌든 민과 베리언스가 가장 중요한 랜덤 현상들을 표현해주는 이제 값이라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구해봤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디스크립션의 어떤 특정한 값들을 구하는 형태의 스태티스틱스가 아니라 약간 이제 좀 더 고차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뭐 추론, 그러니까 인퍼런스라고 그래요. 뭐 스태티스티컬 뭐 인퍼런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고자 하는 어떤 값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에스티메이트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딕트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추정하거나 또는 이제 예측, 추측하는데 어떤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옵저베이션이라고 하지 말고 랜덤하게 얻은 값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어떤 얻은 그런 데이터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데 그 랜덤하기 때문에 어떤 값이 될지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랜덤하게 얻어지는 값들로부터 어떠한 방법, 확률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어떤 값이다 라고 이제 최대한 단정할 수 있는 값을 구해보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일종의 이제 에스티메이션, 추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프리딕션이라는 말은 뭐냐? 용어는 에스티메이션이랑 개념은 같은데 이제 약간 한 가지 다르다는 점은 시간적으로 다음 시점에 다음 시간대에 과연 내가 구하려고 하는 파라미터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리딕션이라고 그래요.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제 미사일 같은 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우리가 이 3차원 위치 좌표를 이제 뭐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 정보들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레이더 같은 거로 스캐닝 해가지고 이 미사일의 어떤 이제 이 좌표를 딱 추정하는데 이 미사일을 추정할 때 레이더 신호에는 랜덤한 노이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충은 어느 위치, 어느 방향, 뭐 또는 어느 3차원 좌표를 대충은 구할 수 있는데 아주 완벽하게 구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랜덤하게 발생하는 노이즈가 더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날아가는 미사일의 위치를 이제 뭐 레이더를 딱 해가지고 이제 잡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방향만이라도 잡아도 이게 정말 30도의 방향인지 30.5도의 방향인지 내가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죠. 얘가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어도.
노이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랜덤한 현상들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했을 때 얘의 정확한 각도 또는 방향이나 위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죠? 랜덤한 어베일러블 데이터로부터 얘의 위치 좌표를 구하는 거, 그걸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프리딕션을 조금 이제 프리딕션이라는 말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대충 이 방향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쯤 가 있었고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그 다음에 해당하는 시점에 뭐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아무튼 그 다음에는 어디쯤 가겠구나, 어디쯤 있겠구나, 그 다음에 해당하는 위치를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면 시간적인 입장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프리딕션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죠?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른 미사일을 쏴갖고 격추하는 얘기 그런 거 가끔 들어보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뭐 실전 배치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미사일이 날아가요. 그럼 현재 이 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속도와 어느 정도의 고도와 그죠? 어느 방향으로 날아오는지를 우리가 그때그때 이제 바로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일종의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개념이 에스티메이션.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날아오는 이 녀석을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미사일을 쏴가지고 맞추려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 그 위치 방향으로 쏘면은 얘가 날아가는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다른 데로 갈 테니까 안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는 어느 위치로 갈지를 예측을 한 다음에 예측된 거에 맞춰갖고 얘가 그 방향의 길목으로 미리 날아가야지 얘 보고 달려가면 같은 미사일끼리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지를 계속 예측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에 맞춰서 예측된 위치로 미사일이 따로 날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다려야 이제 맞출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 게 이제 바로 프리딕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면 프리딕션이고 시간의 개념이 크게 없어도 내가 뭔가 구하려고 하는 값 자체. 지금은 미사일의 어떤 뭐 3차원 위치 같은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들이 이제 일종의 에스티메이션이다. 그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에 대한 정보를 여러 번 여러분들이 취득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랜덤한 노이즈가 거기에 섞여 있으니까 30도가 될지 30.5도일지 막 랜덤한 값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값을 구해보려면 여러 번 취득한 다음에 그런 것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 대충 이 평균적인 위치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대충 지금 몇 도에 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프리딕션도 마찬가지. 예측을 해보면 랜덤하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좀 약간 비껴갈 수도 있고 더 빨리 가거나 더 늦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그래도 얘가 평균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속도로 갈 거다. 그런 평균적인 값들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는. 그래서 이제 평균과 분산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여러분들이 에스티메이션 하거나 프리딕션 한 값에 그 평균 값은 뭐 나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 어베일러블한 데이터들로부터 얻은 요 파라미터들의 분산을 구해봤을 때 분산이 커지면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값이, 그러니까 구한 값이 딱 요 값인데 그래도 분산이 크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변화폭이 대단히 커져요. 그 넓은 공간 중에 어디 하나 있을 거고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얘에 대한 위치가 비교적 좁은 공간 어딘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하거나 프리딕션한 녀석의 분산이 작은 값이 되도록 같은 민이라는 값을 구하더라도 분산이 작은 값이 되도록 파라미터를 구해줘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바로 통계학의 가장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값을 구하는데 주로 평균 값을 구하는데 그놈의 베리언스가 좀 작아서 비교적 유사한 값 근처에서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방법론을 얘기하자라는 게 이 통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베리언스는 줄여주면서 값을 찾는 과정들,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책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퍼런스라는 게 뭐 에스티메이션이다, 프리딕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바로 이제 직접 인퍼런스랑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얼핏 얘기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비누를 생산하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한 100만 개 비누를 우리가 생산해요. 근데 100만 개에 해당하는 비누의 기본적인 무게가 뭐 한 100g 정도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하루 동안 만들어지는 100만 개의 비누의 무게가 100g에 잘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어요. 100만 개를 다 재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죠? 만드는 시간보다 측정하는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개에 해당하는 거를 다 우리가 일일이 무게를 잴 수는 없으니까 그 100만 개 중에 몇 개를 골라가지고, 그죠? 몇 개를 골라서 무게를 재보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재보고, 얘가 100g이라고 하는 그 우리 목표치에 비슷한지 아닌지를 확률적인 분포로 바꿔서 생각해보고, 그 확률적인 분포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확률적인 범위 안에 잘 들어가게끔 됐으면 오케이인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과연 그 범위를 벗어나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그 비누를 선택하는 걸 샘플이라고 그래요. 뭐 샘플링, 그래서 표본을 이제 뽑는 거고, 그 샘플이라고 하는 비누 하나하나의 무게가 100g인지 아닌지를 재서 뭐 이제 판단하는 건 좋은데, 과연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지고 100g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은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샘플링 theorem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죠. 근데 그 핵심 원적의 원리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샘플이라고 하는 걸 골라서 그 녀석의 무게가 잘 100g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하나만 딱 재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까 또 요것도 재보고 요것도 재보죠. 그죠? 여러 개의 랜덤한 그 무게들을 재볼 텐데, 그 여러 개의 랜덤하게 나오는 값들이 정말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확률적인 입장에서 다뤄야 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은 요거일 거예요. 뭐 내가 한 샘플을 10개를 골라서 평균을 냈더니 거의 100g쯤 된다. 잘 나오는 것 같다. 어떤 거는 뭐 한 95g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05 정도가 될지도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그 평균값은 10개의 평균값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100 정도에 가깝다고 그러면 일단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무게가. 근데 이제 문제는 비누의 무게가 100g이라고 하는 목표치에는 잘 맞는데, 뭐 110g도 됐다가 뭐 90도 됐다가 80도 됐다가 120도 됐다가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100을 기준으로 뭐 101이거나 102 또는 뭐 99거나 98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변화폭이 랜덤하지만 변화폭이 베리언스죠. 그죠?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똑같이 100g이라 하더라도 이게 작을수록 뭔가 문제가 덜한 거죠. 그러니까 베리언스의 입장에서 값은 베리언스는 작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에스티메이션 하고자 하는 값이 평균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그게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샘플링 theory다. 너무 서론이 긴가요? 자, 그럼 몇 가지 용어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population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모집단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비누로 생각하면 총 100만 개에 해당하는 모든 비누들, 그 녀석들이 이제 바로 모집단에 해당하는,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거다. 뭐라고 할까요? 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 이제 population이라는 모집단은 워낙 개수가 많고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저 이제 모집단의 전체를 다 검토하고 일일이 판단해 보기가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이제 그 중에 샘플이 필요한 거죠. 그죠? 모집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population이라고 하는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일부에 해당하는 샘플을 이제 골라내서 뭔가 이제 그 값들을 판단해 보자. 자, 그럼 이제 이 샘플이 이제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샘플이라고 하는 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 표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파퓰레이션에서 구해줘야 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원리가 필요해요. 일단은 랜덤하게 골라야겠죠. 뭐 어떤 규칙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샘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정한 시간마다 1시간씩 뽑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 모르겠고 물론 이제 오전에 뭐 오후에 저녁에 비누를 생산한 것들을 우리가 골고루 뽑아보긴 해야 할 텐데 어쨌든 일정한 규칙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서도 랜덤하게. 그래서 랜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샘플들끼리 서로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내가 샘플을 뽑을 때 앞에 샘플의 값이 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샘플의 값이 앞에 나온 샘플의 값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주머니에 뭐 이렇게 흰 공이랑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레드 공이 있고 화이트 공이 있는데 총 뭐 9개인가요? 자, 9개의 흰 공, 총 공이 있고 흰 공이 이제 6개, 뭐 그래서 뭐 빨간 공이 3개라고 그래요. 이 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를 꺼내요. 하나를 꺼내면 이 첫 번째 하나를 꺼낸 녀석의 공이 흰 공인지 빨간 공인지에 따라서 이 녀석을 다시 집어넣지 않고 나머지에서 다시 하나의 공을 꺼내게 되면 흰 공을 꺼내는 경우와 빨간 공을 꺼내는 앞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이 나올 확률이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종속적이고 앞의 경우, 앞에 처음에 흰 공이 나왔느냐 또는 빨간 공이 꺼내졌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로 빨간 공이 꺼내질지 흰 공이 꺼내질지에 대한 확률이 바뀌어요. 이러면 이제 인디펜던트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샘플을 고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내가 꺼냈던 녀석, 샘플로 딱 해서 그 값이 얼마인지 봤던 녀석을 다시 그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고 잘 섞이게 다시 한 다음에 또 랜덤하게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인디펜던트라는 말이 이제 적용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꺼냈던 공을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뭐 리플레이스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일종의 그 상황태를 복원시킨 다음에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를 꺼내는 샘플링을 하는 그런 복원 추출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해줘야만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거다. 그래야 이제 어떠한 샘플이든지 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아주 동등하게 어떠한 샘플이든지 간에 동등하게 추출될 그런 확률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8개, 9개의 공이 있는데 어떠한 공이든지 간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등한 가능성으로 추출되려면 우리가 꺼낸 공은 다시 한번 넣어주고 다시 섞은 다음에 다시 꺼내보죠. 그러면 이제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내가 꺼냈던 공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꺼냈던 공이 내가 한번 예전에 선택했던 샘플이 또 나와도 뭐 그거는 랜덤한 현상 중에 하나의 일부니까 우연이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게끔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샘플들이라고 하는 값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제 100만 개의 비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골라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 내가 골라가지고 비누의 무게를 쟀어요. 그 비누의 무게가 얼마인지는 랜덤할 테니까 그 첫 번째로 꺼낸 비누의 무게는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죠?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 100만 개 중에 비누 하나를 꺼낸 건데 어쨌든 비누의 무게랑 관련돼서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꺼낸 샘플을 그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녀석 변수라고 생각해주고 걔를 x1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하나 꺼낸 거 다시 이제 100만 개 다시 집어넣죠. 다시 집어넣고 또 한번 샘플링을 해줘요.
그럼 이제 x2라는 샘플이 또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선택한 이 샘플도 100만 개에 해당하는 그 모집단에서 다시 추출했는데 랜덤할 테니까 얘도 나름대로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샘플을 총 n개를 골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개 한 개 그 순서대로 다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100만 개라고 하는 녀석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0만 개라는 모집단, 이게 일종의 샘플 스페이스인데 그 샘플 스페이스로부터 x1, x2를 고르니까 이 녀석도 랜덤 베리어블이고 얘도 똑같은 100만 개라는 샘플 스페이스로 고른 랜덤 베리어블이고 근데 다 같은 모집단 파퓰레이션에서 구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말한 대로 서로 간에 영향은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디펜던트라고 했는데 100만 개라고 하는 샘플 스페이스 동일한 곳으로부터 계속 추출되는 거니까 그 자체의 확률 분포가 서로 동일하다. 아이덴티컬해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어떤 확률 분포를 갖든지 간에 이 샘플들 x1 또는 x2, x3 얘네들은 계속 복원한 상황에서 추출하니까 인디펜던트 할 뿐만 아니라 확률 분포도 아이덴티컬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II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IID라고 하는 이 확률 분포를 갖는 X1, X2, XN이라는 샘플들 우리가 고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인 신호 처리를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00만 개에 해당하는 녀석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X1이든 X2든 얘네들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면 100만 개에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평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i가 1부터 n까지 다 동일한 평균값을 가져요. 그죠? 100만 개라고 하는 샘플 스페이스를 계속 반복해서 찾으니까 x1이라는 변수나 x2라는 변수나 xn이라는 변수나 확률 분포가 똑같을 거다. 마찬가지로 i번째에 해당하는 이 샘플의 분산도 구해보면 그거는 전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고 100만 개에 해당하는 녀석의 모분산과 똑같을 거다. 그래서 모평균과 우리가 모분산을 100만 개에 대해서 일단 뮤와 시그마 x제곱이라고 일단 가정해주고 이제 샘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샘플링 세오렘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샘플들을 고른 다음에 샘플의 평균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이 x1이나 x2나 값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100g인지 아닌지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이 내가 n개를 고른 샘플의 평균을 구해요. 그걸 우리가 x바라고 그러고 x바는 어떤 거냐면 이 x1이라는 샘플값, x2 두 번째 샘플값, 그래서 n이라는 형태의 위치까지 나온 샘플값들을 이렇게 나눠준 것, 이거 우리가 x바라고 하고 x바라고 하는 요 녀석도 뭐가 되느냐? 샘플들의 민이니까 샘플 민인데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다. 자, 그럼 이제 샘플 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챕터 6장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잠깐 확인할 게 있는데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센트럴 리밋 테오렘이라는 내용이 우리 원래 6장 후반부에 있어요. 한 6.10절.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x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 x2라는 랜덤 베리어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더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더하면 계속 값이 커지니까 더한 다음에 뭐 n으로 나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쨌든 중요한 건 n으로 나눴을 뿐이지만 랜덤 베리어블을 기본적으로 더한 거고
이 더한 녀석의 랜덤 베리어블 우리가 x라고 해보자. 근데 x1이나 x2나 xn이라는 게 만약에 인디펜던트라면, 그러니까 인디펜던트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인디펜던트라면 저 x라는 녀석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나올까요? x라는 녀석의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분포는 x1이나 x2나 xn이라는 이 각각의 PDF들의 컨볼루션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6장에서 했던 내용의 중요한 결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x1, x2 얘네들이 인디펜던트하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 우리가 더했다. 그러면 x라는 녀석의 기본적인 PDF는 얘네들의 컨볼루션. 물론 이제 뭐 n분의 1이 여기다 들어가거나 해서 약간 스케일링의 파라미터가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컨볼루션이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숙제했던 거 기억납니까? 컨볼루션 숙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하는데 확률 분포 중에 제일 간단한 이제 확률 분포가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유니폼하게 이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2분의 1.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유니폼한 녀석의 모양을 이렇게 한번 컨볼루션 해주면 이제 이렇게 영역이 좀 넓어지면서 이런 삼각형 모양, 1차 함수의 모양으로 나오죠. 거기에 다시 이런 녀석을 또 컨볼루션 해주면 또 그 다음에는 아마 더 영역이 넓은 상태로 2차 함수 모양 나올 거고 또 한 번 더 하면 영역이 좀 더 넓어지면서 약간 3차 함수 모양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3차 함수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됐던 숙제였는데 이거를 계속 해보면 결국 이 영역이 점점점 넓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함수가 4차, 5차, 6차 되면서 모양이 점점점 어디로 수렴해 가느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해 간다. 그게 바로 저 센트럴 리밋 테오렘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여러 개를 더해서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는 결국 확률 분포가 어디로 수렴해 가느냐? 정규 분포의 모양으로 수렴해 간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n이 뭐 한 30 정도, 우리 책에서는 한 3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n이라는 값이 한 30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x라고 하는 녀석의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 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결론인데 그게 이제 바로 센트럴 리밋 테오렘이에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아도 랜덤 베리어블들이 인디펜던트 하지 않아도 걔네들을 더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PDF는 비록 컨볼루션으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으로 수렴해 간다. 이게 이제 바로 센트럴 리밋 테오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그대로 이용하면 이제 이런 녀석들은 다 정규 분포, 그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x바라고 하는 이 녀석, 그게 바로 이렇게 샘플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지금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에 정규 분포의 모양으로 수렴해 갈 것이다. x바라고 하는 녀석은 뭔지는 모르지만 평균과 어떤 분산만 구해주면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그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샘플링 이론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저 변수는 x바라고 하는 샘플 민인데 우리가 샘플을 하나씩 뭐 n개를 골라가지고 그 빈후의 무게를 재보고 아 이게 100g에 잘 맞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0g 우리가 n개의 샘플을 골랐으면 n개의 그 빈후의 무게를 일일이 재는 게 아니라 n개의 빈후의 평균을 구해요. 그래서 n개의 빈후의 평균을 한 번 구해보는 게 아니라 몇 번 구해보고 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빈후를 100g짜리를 만들고 있구나. 그걸 이제 정규 분포의 개념에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통계학의 이제 기본이다.
자, 그럼 이제 정규 분포라고 했으니까 x바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x바에 대한 분포를 완벽하게 이제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x바라고 하는 녀석이 n분의 1에 1부터 n까지 xi라고 하는 녀석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근데 저 x1, x2, xn이라는 녀석들은 어떤 확률 분포를 갖느냐?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지니까 이 xi라는 녀석들은 다 아까 IID라는 용어를 써줬죠, 그죠? 저 IID라는 말은 확률 변수에서 되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다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한 동일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i번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평균이 이제 아까 모평균과 똑같다고 그랬고, xi의 제곱이라고 하는 각각의 변수에 대한 분산도 전체 100만 개에 해당하는 모분산과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IID 조건을 했으니까 이거를 활용하면 되죠. 단 x1이나 x2나 이 각각은 정규 분포라는 가정은 없어요. 오로지 정규 분포라는 가정은 저 센트럴 리밋 세오렘에 의해서 x바라고 하는 녀석이 정규 분포인 거고, 저 x1, x2 모집단에서 우리가 하나씩 샘플을 고른 요 랜덤 베리어블들은 뭐 익스포넨셜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x바라는 녀석이 정규 분포다. 그래서 이제 x바라는 녀석에 대한 정규 분포의 조건을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평균 구해보면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요거 자체가 뮤라고 하는 평균 값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이 돼서 결국 그냥 뮤라는 모분산이랑 같은 값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x바라고 하는 녀석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정의하면 이 표본 평균이라는 녀석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온 얘기죠, 그죠? 표본 평균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고 x바를, 그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얘는 결국 모집단 전체의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를 갖는 거에 평균값을 우리가 이제 하나를 구했고, 근데 두 번째는 분산을 구해봅시다. 분산이라는 거는 x바라는 변수의 이와 같은 모양이고, 이게 이제 x바라는 모양이었죠. 이 x바에다가 평균값, x바의 평균은 뮤예요. 제곱. 그럼 이제 이 모양에서 우리가 이제 xi라는 녀석이랑 뮤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n분의 1이 제곱이 들어가니까 일단 n제곱분의 1로 빼주고, 이런 식으로 n으로 묶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제곱을 해서 이렇게 한번 식을 넣어 봅시다. n제곱분의 1을 일단 먼저 빼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메이션 기호에서 총 1부터 n까지 더하는 건데 뮤가 n개 있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좀 바꿔주면 이렇게 각각 i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n개의 뮤를 이 서메이션 기호 안에 넣어놓고 이거 전체를 제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식을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마치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각각의 제곱의 합도 있고, 그 다음에 2배씩 해갖고 서로 다른 거 2배씩
곱한 것들이 합이 있을 거고 서로 다른 거로 이런 식의 조합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전개해 보자. 그럼 이제 요 식을 정리하면 n제곱분의 1이라는 모양이 나오고 expectation에 대해서 서로 xi-뮤가 같은 것들을 제곱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씩 그러니까 xi-뮤하고 xj-뮤의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이 곱해지는데 곱하기 2가 되고 i하고 j는 서로 다른 인덱스를 가져야 되고 이런 식의 조합으로 분리될 것이다. 그러면 익스펙테이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주면 되니까 다시 n제곱분의 1로 풀고 이 서메이션 기호 안에다가 1부터 n까지 이런 식 하나를 넣어주고 여기 2배짜리는 n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n제곱분의 1에 이 서메이션 i하고 j가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기호 안에 xi-뮤, xj-뮤 그래서 식을 결국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정리했느냐? x1, x2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우리가 모평균과 모분산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모집단에 대한 모분산이죠. 그죠? 요거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모분산에 해당하는 게 시그마 x라고 하는 모분산의 제곱. 그게 몇 개가 있느냐? n개가 있다. 거기에 n제곱분의 1이 앞에 곱해지고 그 다음 이쪽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x1하고 x2, x3하고 x4 얘네들끼리는 서로 아까 우리가 인디펜던트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뭐냐면 공분산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가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 공분산인데 서로 인디펜던트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분산이 0이 된다. 그래서 이 텀이 다 0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x제곱이라고 해서 100만 개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분산에 대해서 n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럼 이제 x바라고 하는 녀석이 아까 정규분포를 갖는다고 센트럴 리밋 세오렘으로 얘기했으니까 평균은 뮤라고 하는 모집단의 평균을 그대로 취해주고 그 다음에 분산은 모분산에 대해서 n분의 시그마 x제곱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x바라고 하는 표본의 평균을 하나의 확률 변수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또 이제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 값으로부터 평균을 지금 모분산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모평균을 모르죠. 그죠? 모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100만 개의 평균인데 그거 다 재가지고 평균값 구할 거였으면 굳이 우리가 샘플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n개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샘플을 골라가지고 지금 이제 평균을 구한 게 x바인데 어떤 거였냐면은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x바라고 하는 녀석의 평균이 모평균의 평균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100만 개에 해당하는 비누의 무게를 다 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개에 해당하는 샘플을 골라요. 랜덤하게. 그래서 100개를 가지고 x1부터 x100인데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 게 x바라고 하는 하나의 값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100개를 취해가지고 평균값 구한 게 한 번 나와요. 또 다시 걔 100개를 다 다시 100만 개 집어넣고 다시 한번 또 아무렇게나 100개를 골라서 또 평균값을 하나를 또 골라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x바라고 하는 값이 또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러면 총 몇 가지의 조합이 나오느냐? 극단적으로 만약에 100만 개의 조합이 100만 개가 총 개수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만약에 100개를 고른다 그러면
100만 콤비네이션 100개에 해당하는 랜덤하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값들의 평균을 구한 게 바로 X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죠. 근데 이 녀석의 평균은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100만 개의 평균을 구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100만 개에 해당하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원리에 의하면 100개짜리에 해당하는 X바를 한 10번쯤 구해요. 뭐 어떤 식으로도 한 1000번쯤 골랐겠죠. 그죠? 그 녀석들 10개에, X바라는 10개의 평균을 구해보면 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요거에 수렴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만 개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 X1 하나 고르고 또 X2 하나 고르고 그래서 10개 정도 취해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딱 내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는 한 개 한 개에 해당하는 평균으로 끝나는 거고, 내가 100개짜리를 골라서 그 100개의 평균의 값을 하나, 그래서 뭐 한 104g이 나왔다거나, 또 100개를 또 고른 다음에 또 평균을 구해서 만약에 97이 나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X바를 여러 번 취한 다음에 여러 번 나온 X바의 평균값을 다시 구해주면 그게 우리가 전체 100만 개의 모평균에 수렴해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모집단 전체의 평균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이다. 모평균을 그냥 요거는 이렇게 씁시다. 한국말로. 그러니까 모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다?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n개의 샘플을 고르고 n개의 샘플에 대한 평균값을 취하고,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X바 또 구해보고 또 다른 샘플들 갖고 X바를 구해보고, 그런 거 여러 번 한 다음에 여러 번 구한 샘플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 그게 전체 100만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딱 100개만 취해가지고 평균 낸 거로 끝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문제이냐?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 표본 평균을 구하게 될 때 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우리가 x1, x2 하나하나의 값들은 모평균, 이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뭔지 모르니까 정규 분포로 이 x1이나 x2를 우리가 맞출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뭐 익스포넨셜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는 정확하게 정규 분포로 수렴해 갈 수 있다라고 뭐 센트럴 리밋 세오렘에서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확률 분포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표본 평균에 해당하는 이 확률 분포의 분산해 보면 n이라는 값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100만 개에 해당하는 시그마 x제곱은 하나의 상속 컨스턴트인데, n이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n을 내가 어떤 값을 하고 또 n을 좀 더 큰 값을 취하고 n을 더 키워주면 점점 이 가우시안 확률 분포의 이 폭이 좁아지죠. 그죠? 이 평균값 뮤를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어떤 값을 선택을 하는데, 그 값이 내가 선택한 랜덤한 값이 넓은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넓은 공간에 여러 개의 값들이 나올 수 있죠. 이런 값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값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n이라는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모양으로 나오니까 평균값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득하게 되는 값이 확률적으로 요 값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n이 정말 극단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지니까 딱 값 하나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100만 개를 취해버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은 100만 개라는 개수에 대해서 딱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개수가 한 가지만 있는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베리언스가 0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n이라는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샘플의 개수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의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점점 n분의 시그마 x제곱에 의해서 작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취하는 100개의 평균은 대부분 x바라고 하는 값들, 그러니까 100개짜리 평균을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그러니까 100g이라는 걸 기준으로 뭐 99가 되거나 101이 되거나 아니면 뭐 99.5가 되거나 101.1이 되거나 이러는데, 그냥 x1 하나 또 x1 하나
하나씩 하나씩 샘플 값을 구하면 뭐 97이 될 수도 있고 104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값을 내는 것보다 하나하나의 값들은 이 베리언스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95부터 105 사이의 값들을 취하게 되지만, 걔네들의 평균을 내면 어쨌든 100 근처에 훨씬 더 가까운 값 범위 내에서만 몇 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 취해가지고 그 값을 보고서 얼마네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취해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게 이런 n분의 시그마 제곱의 원리에 의해서 훨씬 더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그 값에 근사화된다. 그래서 샘플을 하나하나 취하는 게 아니라 n개의 샘플을 취하고 걔네들의 평균 낸 거를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다루는 표본 평균을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정규 분포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쉬워지죠. 혹시 가설의 검정이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때 배운 적 있습니까? 통계 뭐 이런 거 할 때? 뭐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비누의 무게를 우리가 이제 재는데 뭐 n이라고 하는 크기를 가지고 뭐 비누의 무게를 잴 때 이 비누의 평균적인 무게를 이제 재고, 만약에 그 n개에 해당하는 샘플의 평균 값이 어떤 특정한 a 값보다 만약에 커질 확률을 구하라. 뭐 이제 이러면 x1, x2는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인지 모르지만 x바는 정규 분포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된다라고 했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다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샘플의 개수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고, 그 샘플의 개수가 보통 우리가 한 30 이상이면 정규 분포로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맞춰줄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이제 뭐 비누의 무게가 됐든 그 샘플들을 취급하게 되는 어떤 랜덤한 현상들의 확률적인 분포의 뭐 모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개에 해당하는 정확한 우리가 평균과 지금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좀 모르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100만 개의 평균을 다 100만 개를 구해서 할 수는 없지만 한 뭐 일부 100개 정도의 샘플을 구해가지고 x바라는 값으로 취해보고, 또 100개의 샘플을 구해서 x바라는 샘플도 취해보고, 이런 거 몇 개 한 다음에 걔네들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주면 그 값은 점점점 뮤라고 하는 모평균에 수렴해 간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집합의 평균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평균에 대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러고, 근데 원래 모집단의 평균하고 내가 이렇게 구한 녀석의 평균이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unbiased estimate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원리가 첫 번째. 자, 이그젠플 하나를 봅시다. 우리 책에 있는. 책에 있는 11.1이라는 이그젠플은 이제 뭐냐면, 이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한 번씩 샘플링을 해가지고 x1, x2 그런 샘플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x1이랑 x2 얘네들 하나하나는 지금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샘플들을 우리가 36번을 고르자. 그래서 그 36개의 샘플 값들을 우리가 36으로 나눈
이 샘플 민,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해 보자. 그러면 x1, x2 각각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고 IID 조건에 의해서 동일한 확률 분포지만 x바는 정규 분포를 갖는다. 그래서 x바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구해보면 이제 얘는 평균이 이 람다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람다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모분사는 요거 각각의 평균 분산이니까 람다 제곱분의 1이어서 4분의 1인데 그 4분의 1이라는 거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확률 분포를 갖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갖는 게 바로 36개의 샘플에 대한 확률 분포다. 그래서 이런 식의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하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36개의 샘플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규 분포의 원리만 알면 이제 그 다음에는 쉽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x바라고 하는 36개짜리 평균을 구했는데 그게 2분의 1에서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이런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제는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죠. 그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게 되면 4분의 1 마이너스 평균값 2분의 1 분산은 12분의 1 표준 편차는 똑같이 이쪽은 4분의 3에서 2분의 1 뭐 이런 식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표에서 구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 때 100만 개의 비누를 막 생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요 시간대 비누를 이제 예를 들어서 36개를 골랐다고 치죠. 근데 36개를 골라갖고 평균을 내봤는데 이 값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이제 기계에 뭔가 문제가 있나?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6개짜리에 대한 평균 값이 지금은 2분의 1이니까 만약에 뭐 2라는 값을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평균을 아까 2분의 1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또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보다 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제 2분의 1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확률인지를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그럼 이제 정규 분포에 의해서 이런 식의 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에 의해서 막 이런 정도의 값인가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형태의 표준 정규 분포의 값이 나오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이 z가 18보다 큰 경우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36개의 샘플에 대한 평균값이 2보다 크게 될 확률은 1000분의 1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정의줌으로 해서 내가 36개의 비누의 평균을 재서 그게 평균이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지금 2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1000분의 1 정도의 확률이니까 2보다 큰 경우의 비누, 그러니까 이렇게 비누의 무게가 나오면 지금 뭔가 기계가 잘못됐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확률이 100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1000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평균값이 2보다 작은 경우는 오케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충 1000분의 999의 확률로는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 2분의 1이지만 1.99라고 하는 그램으로 36개의 평균이 나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1000분의 1이니까 대략 뭐 한 1000분의 999의 확률의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커지면
1000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확률이죠. 그래서 뭐 95% 신뢰도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이 1.96에 해당하는 크기가 될 테니까 1.96에 해당하는 크기에 해당하는 뭐 적당한 값을 하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민을 구하고 그러면 샘플 민은 정규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평균과 분산이 뮤와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런 내가 신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 범위 95% 신뢰도일 때 요거니까 그 값을 넘어가느냐 아니냐. 그래서 신뢰도가 요거보다 작은 그러니까 요 값보다 작을 때는 이런 값이 요 값보다 작을 때는 신뢰 구간 안에 들어오니까 좀 뭐 오차가 있어도 무난하게 보는 거고 이 값보다 커지게 되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근데 문제가 있는 그 경우는 약 5% 정도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모든 국민을 가지고 다 우리가 조사해 보는 게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 게 모집단에 대한 그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비율을.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선거하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요. 여론조사는 그 전체 모집단 중에 일부를 샘플링하는 거예요. 그 샘플링을 이제 1000명을 한다고 치면 바로 n이 1000이 되는 거고, 그죠? 그 1000명에 해당하는 평균적인 비율, 그게 이제 바로 어떤 특정하게 우리가 한번 추출한 x바예요. 그래서 그런 모평균, 그 샘플에 대한 평균을 뭐 지역별로 한 1000명씩 뽑는 거를 여러 번 해보면 이제 대충 점점점 전체 국민에 대한 그 지지율 같은 그런 모집단에 대한 평균적인 비율을 우리가 이제 점점점 유추해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변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점점 전체에 대한 평균으로 수렴해 간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이 모평균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 범위는 이런 신뢰, 이런 돌출적인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이런 신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런 이제 기준치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샘플 민의 의미랑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비누의 무게든 뭔가 샘플의 어떤 이 시스템의 하나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잘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 끈에서 무게재 보고 하나 끈에서 무게재 보고 걔네들의 값의 분포를 보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샘플을 골라서 평균치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서 그 값이 얼마인지 보고 또 몇 개의 샘플을 골라서 평균치를 재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에 또한 평균을 구해야 전체 평균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전체 집합의 분산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모집단에 대한 분산은 방금 구하는 법을 얘기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1시간 더 할 때 얘기하기로 합시다. 자, 우리 교재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턴 프로젝트 얘기를 한 5, 6분만 합시다.